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랑캐에게 끌려간 여인. 먼 옛날 바다 건너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쳐들어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홍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랑은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 그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마을에 오랑캐들이 들이닥쳤지요. 오랑캐 놈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며 갖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음흉하기 그지없는 적장은 마을에 들어서자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예쁜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한 여인들은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집 안에 꾹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적장은 어디서 들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홍랑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랑을 자기 나라 왕의 9번째 후궁으로 바치고 더 높은 벼슬을 얻어내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홍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에 바친 적장은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도 하고 얼러도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적장은 졸병들에게 마을 여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낙네와 처녀들이 모두 붙잡혀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선 적장은 큰 소리로 짓거려 댔습니다. 어서 홍랑을 내놓거라. 홍랑은 우리나라의 9번째 후궁이 될 것이야. 그러면 평생을 호강하며 살 텐데 얼마나 좋은 것이야. 만약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네 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을을 불살라 버릴 것이야.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적장은 할 수 없이 여자들을 쭉 세워놓고 제 눈으로 가려내기 시작하였지요.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나가던 적장은 나이 어린 처녀 앞에서 뚝 하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얼굴이 얼마나 고운지 그 처녀가 바로 홍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네가 홍랑이지? 그렇다. 내가 홍랑이다. 홍랑은 야무지게 쏘아 붙였습니다. 오, 이만하면 9번째 후궁이 될 만하군. 어서 곱게 차려입고 나오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마을을 몽땅 불태워 버릴 것이야. 적장은 홍랑의 코앞에 칼날을 들이대고 위협하였습니다. 홍랑은 적장을 노려보았지요.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바람에 자기가 홍랑이라고 대답은 했으나 원수 놈들에게 끌려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홍노인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 하였지요. 주름살이 얽힌 홍노인의 두 볼로 눈물 방울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홍랑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이제 놈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장이 소리를 질렀지요.
왜 꾸물거려? 얘들아, 어서 저것을 묶어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졸병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홍랑을 묶었습니다. 홍랑아. 홍 노인은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끌고 가거라. 저리 비켜라. 내 발로 가겠다. 홍랑은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당당하게 나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래, 무슨 부탁이냐? 고향의 모래 서말과 물 서말, 그리고 대추 서말을 가져가게 해다오. 후궁이 될 몸인데 그런 부탁 좀 못 들어주겠느냐? 가지고 가거라. 적장은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짓거렸습니다. 홍랑은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목맨 소리로 말하였지요. 아버지, 몸 건강히 계셔요. 저는 고향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모래 서말, 물 서말, 대추 서말을 어서 가져다 주세요. 아버지는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가 모래 서말과 물 서말, 대추 서말을 내다 주었습니다. 홍랑은 그것을 가지고 오랑캐 나라로 끌려갔지요. 적장은 도착하자마자 홍랑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적장에게 높은 벼슬 자리를 내렸지요. 9번째 후궁을 맞이한 오랑캐 나라왕은 홍랑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끼니마다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랑은 오랑캐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뜰 안에는 가지고 온 고향의 모래를 뿌려놓고 그것을 딛고 다녔습니다. 목이 마르면 고향에서 가져온 물을 마셨으며 끼니마다 대추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홍랑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홍랑은 떠나온 고향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다정한 이웃들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중을 드는 몸종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오늘은 제발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홍랑은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어요. 내 비록 여기까지 강제로 끌려오기는 하였지만 너희 것은 먹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홍랑 아씨, 오늘이면 가져온 대추와 물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잡수시겠어요? 어서 저녁을 드셔야 합니다. 안 먹는다지 않느냐?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넋이라도 살아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나 내가 뿌린 모래는 영원히 이 궁궐에 남아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할 수 없이 몸종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홍랑은 나라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채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홍랑이 죽은 지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랑캐 나라왕은 까닭 없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지요. 어느 날 왕은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정신이 희미해서 누워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허벌판 한가운데에 왕은 홀로 서 있었지요. 번개가 번쩍이고 꽈르릉 우레가 울었습니다. 음산한 벌판에 홀로 서 있던 왕은
죽을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지요. 개 아무도 없느냐? 빨리 와서 나를 살려다오. 왕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악독한 오랑캐놈아. 그것은 틀림없는 홍랑의 목소리였지요.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올려다보던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죽은 홍랑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요. 아니 너는 홍랑이 아니냐? 그래, 나는 홍랑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살려줄 것이야. 홍랑아,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니 제발 살려만 다오. 네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석 달 열흘 동안 절에 가서 빌거라.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된 다음 나를 어서 고향으로 보내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야. 홍랑아,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은 너를 어떻게 고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야. 오히려 네 놈이 착해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너를 고향으로 보낸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하고 나를 살려다오. 그러자 홍랑은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무쇠로 내 모습과 똑같은 불상과 사공 12명을 만들어 돌배에 태워 보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 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으며 돌배는 왜 만들어 띄웠는지 사실대로 써서 배 위에 올려놓거라. 홍랑은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지요.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홍랑이 시킨 대로 이른 다음 석 달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름난 석공과 철공을 다 불러다가 불상과 돌배, 무쇠사공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한 일이 생겼지요. 불상이 다 되어갈 무렵이면 그때마다 두 쪽으로 갈라져서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석공과 철공에게 욕을 퍼부으며 3번, 4번 다시 만들게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이렇게 되자 왕은 절에 가서 홍랑의 모습과 똑같은 불상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왕이 절에 가서 빌고 있는데 어디선가 북 소리가 둥둥 울리더니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랑의 모습과 같은 불상을 만들려면 홍랑이 죽기 전의 얼굴을 그려보며 네가 저지른 죄를 솔직하게 빌어야 할 것이다. 왕이 놀라서 머리를 들어보니 절에 있는 불상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홍랑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채 거두기도 전에 홍랑을 내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때 왕의 눈앞에 뽀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홍랑이 죽기 전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부터 꼬박 100일 만에야 마침내 홍랑을 닮은 불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랑캐의 나라 왕은 홍랑의 불상과 12 사공을 실은 돌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돌배는 홍랑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 앞바다에 닿았지요.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갔던 마을 사람이 불상을 실은 돌배를 발견하였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 오랑캐 나라 왕이 써놓은 글을 읽은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였지요. 홍랑이 죽어서 돌아왔구나. 나라를 사랑하던 홍랑을 위해 우리 이 고향 땅에 절을 세웁시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찬성하며 절을 세우고 홍랑의 불상을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절의 이름을 홍랑의 이름을 따서 홍법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말. 옛날 어느 대감 집에 아주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 골탕을 먹이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곤 하였지요. 귀한 외아들이라 식구들 모두 떠받들어 주니 아주 버릇없는 철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활을 쏘고 칼 쓰는 일을 좋아하고 제법 잘 하기도 하여서 대감은 아들을 무사로 키우려고 훌륭한 도사를 찾았습니다. 대감은 외아들을 도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느 봄날 대감은 아들을 데리고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족한 제 자식을 좀 맡아주십시오. 공부를 시키든 일을 시키든 모두 도사께 맡기겠으니 이 녀석을 사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은 않고 무술에만 전념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럼 오늘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의 일은 모두 있도록 하여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무진으로 바꾸어야 하느니라. 무진이란 무술을 배워 진실하게 쓴다는 뜻이다. 알겠느냐? 그날부터 대감 아들 무진이는 도사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무술을 익히고 공부를 하였지요. 해 뜨기 전 샘물을 길어 스승님 밥을 짓고 텃밭을 일궈 곡식이며 채소도 부지런히 가꾸어내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명상으로 마음을 닫고 잠시도 쉬지 않고 무술을 연마하니 1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년 같았지요. 무진이가 무술을 익히러 산 속으로 들어간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승인 도사가 무진이를 불러서 하얀 명주옷 한 벌과 새로 만들어 한 번도 쓰지 않은 긴 칼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네가 산속에 들어온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익힌 네 무술 솜씨를 보아야겠다. 밖에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이 칼로 빗방울을 막으면서 저 동쪽 산 마루까지 뛰어갔다 오너라. 그러면 앞으로 이 칼을 쓸 수 있는 무사가 되는 것이야. 비를 한 방울이라도 맞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에 옷에 한 방울이라도 빗물이 떨어지면 무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야. 네, 스승님. 무진이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무진이는 잘할 수 있어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진이는 긴 칼을 휘둘러 빗방울을 막으면서 동쪽 산마루로 뛰어갔습니다. 빗방울을 막으려고 휘두르는 칼이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돌아온 무진이는 숨이 턱까지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보니
하얀 명주 옷은 빗방울이 하나도 묻지 않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장하다. 그동안 힘든 무술을 익히느라고 애를 많이 썼구나. 이제는 이곳을 떠나도 될 것 같구나. 너는 오늘부터 훌륭한 무사가 되어 세상에 나가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네, 스승님. 무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눈물을 삼키며 힘든 것을 참아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지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멋지게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허나 무술은 반드시 의로운 일에만 써야 할 것이야. 이유 없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무진이는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늠름한 무사가 되어 돌아온 무진이가 대견스러웠지요. 이제는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지요. 어디 참한 처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그러나 무진이는 어떤 처녀도 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진이는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처녀는 바로 옆 마을에 사는 진사댁 딸 연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끔씩 짓궂게 굴어 올려놓곤 하였는데 10년을 못 본 사이에 어릴 적 당차고 귀여운 아이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무진이는 연희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무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연희는 자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정씨 집안 아들인 정선비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희와 정선비가 앞으로 혼인할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진이는 어떻게든 연희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멋진 무술 실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연희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이킬 수도 있을 텐데 방법이 없었지요. 연희와 마주칠 일도 없고 또 마주친다 하더라도 스승님의 가르침 때문에 함부로 칼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진이는 언젠가는 무술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겠지 하며 늘 긴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희의 마음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가던 무진이는 연희와 딱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지요. 무진이는 용기를 내어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는 어릴 적부터 아가씨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했소. 가난뱅이 선비가 뭐가 좋다고 그러시오. 내가 정선비보다 100배, 1000배 더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물에 안 치십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어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어서 길을 비켜주시지요. 연희는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한마디 하고는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지요. 연희 아가씨,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술을 닦았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와 겨룰 만한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오. 가난뱅이 선비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소. 무진이가 아무리 제 자랑을 늘어놓아도 연희는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였어요. 길을 비켜주시지요.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진이는 연희 앞에서 꼭 자기 칼솜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저만치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벌집을 찾아내었지요. 아가씨, 저만치 물러나 계시오. 내가 한 방도 쏘이지 않고 이 칼로 저 벌들을 모두 죽여 보이겠소. 무진이는 사정없이 벌집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벌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요. 분명히 칼은 휘두르는데 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닥에는 벌들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하였지요. 어처구니 없이 잘못도 없는 벌들이 무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산 아래에서 정선비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연희 아가씨, 여기 있었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정선비를 보는 순간 무진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 인간 때문에 연희 아가씨의 사랑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야. 이런 생각에 무진이는 벌을 죽이던 칼로 정선비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선비님, 어서 눈을 좀 떠보세요. 연희는 쓰러져 있는 정선비를 흔들며 몸부림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때 멀리 산속에서 거지 행색을 한 늙은이가 나타났습니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는 무진이 앞에 섰습니다. 무사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나와 한번 겨루어 보시겠소?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당신은 누구요? 내 칼에 죽고 싶지 않거든. 썩 꺼지시오. 늙은이가 먼저 지팡이를 번쩍 들어 무진이의 어깨를 후려쳤지요. 무진이는 너무 아파서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를 향해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지요. 그러나 계속 지팡이에만 부딪힐 뿐 늙은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늙은이가 지팡이로 무진이의 칼을 내리치자 칼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무진이는 그제야 늙은이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보거라. 고개를 들어 늙은이를 쳐다본 무진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이셨군요.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사도 아니며 너를 살려두었다가는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갈 것이야. 도사는 지팡이로 무진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무진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도사는 정선비와 무진이를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어주고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우가 낳은 아이. 고려 성종 때 개경에 강감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난쟁이에 얼굴이 못생긴 남자였지요. 그러나 머리는 명석하고 지혜가 많아 꾀보로 불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강감찬은 천문과 지리에 받고 병법과 도술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풀이나 나무, 새와 짐승들과도 말이 통하고 때로는 비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감찬은 나이 30이 지나서야 늦음아기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가 쓴 시험지를 본 왕은 글이 너무나 훌륭하여 감탄을 하였지요. 이 글을 쓴 자가 누구인가? 공신 강궁진의 아들이라 하옵니다. 강궁진이라면 선왕 때 시의가 아닌가? 역시 시의는 임금의 병을 진찰하고 고치는 의사입니다. 왕은 강감찬의 글을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강감찬은 왕으로부터 한양 판관으로 임명이 되었지요. 지금의 서울을 다스리는 행정관이 된 것입니다. 당시 한양은 나무가 우거지고 빼어난 산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호랑이 때문에 주민들은 가슴을 죄고 살아야만 하였지요. 한양으로 부임한 강감찬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형을 살핀 후 아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겁이 없고 발빠른 장정한 사람을 불러오너라. 이윽고 몸집이 우람한 젊은이 하나가 강판관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험한 산이 어디냐? 북한산 백운대입니다. 그러자 강판관은 백지에 글을 써서 그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백운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늙은 중 한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에게 이 편지를 주고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사또, 백운대는 높아서 오르기 어렵고 또 거기에는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네 몸이 위험에 닥치면 즉시 이 편지를 내보이면 될 것이야. 그래서 젊은이는 백운대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산은 매우 가파르고 험하였지요. 젊은이는 땀투성이가 되어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이르자 과연 강감찬이 말했듯이 늙은 중 하나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불렀어요. 네 놈이 날 불렀느냐? 늙은 중이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기겁을 하였어요. 중은 얼굴만 사람이고 몸체는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와들와들 떨면서 사또가 준 편지를 내밀었지요. 강감찬이 한양에 왔다니 뜻밖이로군. 중은 환한 목소리로 내뱉더니 젊은이를 냉큼 등에 태우고 산을 뛰어내려 강감찬이 앉아있는 동원 앞마당에 멈췄습니다. 왜 나를 부르는 것이오, 사또? 늙은 중이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강감찬도 이에 질세라 큰 소리로 문책을 하였지요. 하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을 때 각각 그 영역을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는 제 몸의 분수도 모르고 왜 인간의 영역에 침범을 한 것이야? 이제 너를 백두산으로 귀양을 보낼까 한다.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큰 벌을 받을 줄 알거라. 중은 고개를 떨구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강감찬을 향하여 고개를 끄덕하고 비호같이 날아서 백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산에서 살려는 배짱인 것 같았지요. 그날 밤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지더니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강감찬의 도술이지요. 늙은 중으로 둔갑하여 버티던 호랑이도 이 폭풍우는 견딜 수 없었던지 새끼 호랑이들을 거느리고 백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후부터 북한산에는 호랑이가 사라져 한양에는 평화가 돌아오고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개경에 있는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신라의 옛 서울 경주에서는 고려의 시정에 반감을 품은 불평 분자들이 난을 일으키려고 들썩거렸지요. 왕은 호랑이를 물리친 강감찬이라면 그들도 진압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다시 경주 판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강감찬은 주저하지 않고 임지로 떠났지요. 경주의 양민들은 전부터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강감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중을 나와보니 신임 판관 강감찬은 키가 난쟁이만한 못생긴 남자였지요. 참, 저런 여우같이 생긴 사또가 어떻게 신라의 옛 도읍을 다스린단 말인가? 사람들은 실망하였어요. 고려의 반감을 품은 일부 주민들은 새로 부임한 판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강감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밀었어요. 경주의 지형은 움푹 패인 분지라 비가 많이 내리고 도처에 늪과 못이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많습니다. 개구리가 울면 주민들은 잠도 못 자지요. 새로 오신 사또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겠습니다. 때는 봄이라 늪과 못에서 개구리들이 떼지어 오는 바람에 귀가 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속내를 읽은 강감찬은 부하 한 사람을 불렀지요. 얼른 늪에 달려가서 몸집이 큰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제일 큰 놈이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부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늪으로 달려갔어요. 이윽고 송아지만한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사또 앞에 끌고 왔습니다. 강감찬은 붓에 먹을 찍어서 개구리의 머리에 용두라고 쓴 다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개구리 주제의 분수를 모르고 인간을 괴롭히다니. 앞으로 또 성 안에서 울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개구리는 잠시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사또를 향하여 뭔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강감찬은 고개를 끄덕이고 개구리를 연못에 풀어주었지요. 주민들은 영문을 모른 채 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겐 사또의 이상한 말과 행동이 비웃음거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는데도 개구리들이 전혀 안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의 태도는 그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 불만이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한데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의 이런 강감찬의 어머니가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이 젊었을 적 이야기입니다. 떠돌이 생활에 지쳐서 어느 산 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삼대 같은 비가 퍼부었지요.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배는 고프고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없으니 야단이 났는걸. 강궁진은 커다란 바위굴이 있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날씨가 추워졌지요. 물에 빠진 생쥐가 된 강궁진은 오한이 나서 마구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내다보았지요. 저 앞 솔숲에서 불빛 한 줄기가 아른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인가 보다. 비를 맞으며 달려가니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강궁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한참 만에서야 안에서 예쁜 처녀가 나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셨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처녀의 말씨는 무척 상냥하였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강궁진이 들어가는 걸 망설이자 처녀는 또다시 들어오라고 권하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운목에서 자겠으니 선비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세요. 그날 밤 여자의 친절에 마음이 끌린 강궁진은 그 처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흘 후에 강궁진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여자는 가지 말라고 말렸으나 몸에 밴 떠돌이의 습성이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산속에서 만난 그 처녀가 못내 그리워 또다시 그 기와집을 찾아 솔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위굴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개경에 있는 사만벽상공신 강궁진 대감의 집에 아이를 안고 한 여인이 찾아왔지요.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여인이 고개를 들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강궁진 대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다가 순간 생각이 떠올라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그때 산속에 있는 기와집에서 만난. 네, 바로 그 처녀입니다. 그동안 대감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은 가슴에 안은 아기를 강궁진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날 대감과 맺은 인연으로 낳은 아기입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아기는 몸이 작지만 똘똘하게 생긴 사내 아이였습니다. 어미를 닮아서 하관이 좁고 얼굴이 거무스름하나 건강해 보였지요. 여인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실은 소녀, 인간이 아니라 백년 묵은 암여우입니다. 그리고 대감께서 하룻밤을 지내신 기와집도 오래된 여우굴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처녀로 둔갑하여 대감을 속이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지요.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잘 키워주십시오. 그런 다음 여자는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기가 강감찬이라고 합니다. 넉넉한 집, 가난한 집. 옛날 어느 곳에 절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집은 살림이 넉넉한데 한쪽 집은 아주 가난하였지요. 두 사람은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난한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잘 사는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친구는 자식이 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집안이 어려웠지요. 잘 사는 친구는 해마다 쌀을 나누어 주고 때때로 가축까지 나누어 주었지만 이상하게 형편이 펴지지 않아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이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답니다. 자네 농토가 얼마나 되는가? 논 열마지기, 밭 열마지기지. 그럼 우리랑 비슷하군. 그래, 자네 집에서는 식구끼리 서로 화목한가? 싸우는 일은 없다네. 부지런한가? 부지런하지. 자네 말을 자식들이 잘 따르는가? 잘 따르지. 그렇다면 우리 둘이서 서로 오가며 시험을 해보세.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번갈아 친구 집을 다니며 식구들이 하는 짓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사랑으로 불러놓고 여보, 오늘 산 너머 친구가 모처럼 왔으니 술상을 차려다 대접하고 당신이 한번 춤을 추어 보시오. 하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 집 아내는 술상을 정갈하게 차려오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고 손님 앞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지붕 위에 메어라 하였지요. 그랬더니 자식들은 예 아버지 하고 함께 가서 송아지를 끌어내고
사다리를 걸쳐놓고 난리 법석을 떨며 송아지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 애썼지만 송아지는 버둥대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송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니 그만 됐으니 도로 외양간으로 들여놓아라 하였지요. 자식들은 송아지를 외양간에 들여놓고 아버지께 참으로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며 꿇어 앉았습니다. 이번에 두 친구는 가난한 친구 집으로 갔지요. 가면서 잘 사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네 집안 식구나 자식들도 우리 식구들처럼 아비 말을 듣겠는가? 그러니 가난한 친구가 여부가 있겠나 틀림없이 들을 걸세 하였지요. 가난한 친구는 자기 집 사랑방에 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모처럼 친한 친구가 왔으니 술상을 차리고 자네는 춤을 한번 추어보게. 그랬더니 아내는 나가서 술상을 푸짐하게 차려왔습니다. 남편이 어서 춤이나 한번 추어 보이게 하니 아내는 발끈 화를 내었지요. 망측하게도 외간 남자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춥니까? 하고 돌아 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얘들아, 나가서 외양간 송아지를 지붕에다 메어라 하였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입을 삐죽대며 송아지를 어떻게 지붕에다 맵니까? 하고는 아예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무척 화가 나고 친구 보기에 무안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구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는 조용히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다가 잘 사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식구들에게 신용을 잃은 걸세. 자네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자네 부인이나 자식들이 자네 말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따르겠지만 자네는 아버지의 권위만으로 식구들을 다스렸으니 자네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자는가. 이 말을 들은 가난한 친구는 그 뒤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주 정직하고 자상한 가장이 되어 모두가 말을 잘 따르게 되니 자연히 집안이 넉넉해져서 다시 잘 사는 친구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었답니다. 원왕후가 된 기처녀.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지내온 기처녀는 개경으로 급히 올라오라는 오빠의 기별을 받고 서둘러 상경을 하였지요. 올라오느라 수고하였다. 실은 이번에 원나라 황실의 궁녀로 고려 여자를 뽑는다 하여 우리들이 너를 추천하였다. 그러니 너는 속히 원나라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거라. 오빠 기철이 오랜만에 만나는 누이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 기처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이렇게 갑자기 원나라에 가라 하시면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니 혹여 원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도 말거라. 우리들이 이미 너를 추천해 놓았으니 이제 와서 아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야. 만일 네가 가지 않으면 우리 기씨 문중이 위태로워진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지나 우리들 목숨을 부재하기 어려울 것이야. 기처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그 길로 원나라로 가게 되었지요. 멀고 먼 여정 끝에 기처녀는 원나라에 도착을 하였지요. 그녀는
휘정원의 궁녀로 있다가 황제의 눈에 띄어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기처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녀를 총애하여 귀비의 자리에 앉혔지요. 이렇게 고국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하며 살게 되었지만 기처녀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언제나 고향 생각이 떠날 날이 없었답니다. 더욱이 황제의 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왕후의 시기도 깊어져 갔으니 기처녀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신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불화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 기처녀는 고향 땅에서 함께 지냈던 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으로 온 후 처음에는 불화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새던 때가 많았지요. 이젠 잊을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어여쁜 여인과 혼인하여 잘 살고 있겠지. 불화는 기처녀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을 때 이웃집에 살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기처녀의 아버지는 퇴직한 관리였던지라 불화는 기처녀의 아버지에게 그를 배우기 위하여 매일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지요.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나이가 들어 제법 어른스러워진 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생각하면 무엇하겠어.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처녀는 하루하루가 적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자신을 고려 여자라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궁궐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졌지요. 기처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건너편 뜰을 거닐었습니다. 그나마 그곳이 이 궁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지요. 저쪽이 고려의 하늘 일터인데 기처녀의 눈길은 푸른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가 화원을 손질하고 있는 궁노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순간 기처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궁노들을 지휘하고 있는 한 관리의 모습이 불화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보구나. 이젠 사람을 잘못 보기까지 하다니. 그때 관리의 시선이 기처녀에게 향했습니다. 다음 순간 기처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분명 그 관리는 불화가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불화가 어떻게 이곳에 있단 말이야? 불화가 천천히 기처녀에게로 걸어오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전중감 불화, 마맞게 문안드리옵니다. 기처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전중감, 그래 당신은 고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소? 예, 한 3, 4년 되었사옵니다. 내 오랜만에 고려국 사람을 보니 반갑구려. 그간의 고려 소식도 알고 싶으니 언제 시간을 내어 내게 들려주시오. 예, 마마. 가슴이 벅차기는 불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기처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3, 4년을 벼르고 별러 만난 기처녀는 여전히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처녀가 원나라 궁녀로 청거되어 갔다는 소식을 들은 불화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었지요. 그래서 무작정 원나라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기에 처음 1, 2년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2, 3년 세월이 지나자 원의 관리를 지내는 고려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홍성궁 전중감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처녀가 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절망감에 휩싸였으나 이젠 그런 감정 같은 것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처녀가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을까 그것이 걱정이었지요. 불라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기처녀를 다시 만나자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 그때의 감정들이 가슴에 새록새록 피어났습니다. 불안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불안은 당장이라도 홍성궁에 들어가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여 다시 이틀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불안은 겨우 국노들을 이끌고 홍성궁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려의 소식을 전한다는 핑계로 기처녀를 만날 수가 있었지요. 불안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차를 준비하였으니 천천히 드시고 고려 이야기나 해주시어요. 기처녀는 궁녀들을 의식하여 이렇게 말하였으나 궁녀들이 방에서 물러나자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보라도련님. 소녀 이곳으로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용서하세요. 기처녀는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마마, 이것이 어찌 마마께서 용서를 빌 일이옵니까? 그저 나라의 힘이 미약한 탓이지요. 불안은 기처녀의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으나 이젠 그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마, 저는 이렇게 마마를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부디 마마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소인이 최대한 보필해 드리겠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낙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곳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간 기처녀는 왕후와 다른 후비들의 시기에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터였습니다. 마마, 그리 생각하지 마옵소서. 마마는 황제의 어엿한 귀비이십니다. 소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불안은 틈나는 대로 기처녀에게 여러 가지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책들은 효경을 비롯하여 사서 삼경, 열려문, 궁중 행실록 등으로 기처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한 책들이 몇 년 후 기처녀의 학식을 웬만한 학자 못지 않을 정도로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처녀는 황실의 모든 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특히 황제의 총애는 더욱 깊어져 제2왕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차후 정궁 왕후에 봉해져 고려의 여인으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처녀의 오빠 기철은 동생이 원나라의 왕후가 되자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치다 국민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기왕후가 고려인 최유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국민왕을 폐위시키고 원나라에 와 있던 26대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훈군을 왕으로 옹립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기왕 후의 이 계획은 최유가 압록강에서 대패하고 원나라의 국력 또한 쇠퇴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것만으로도 당시 그녀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포수. 옛날 강원도 산골에 강포수가 아내와 6살 아들 천덕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사는 곳은 아주 깊은 산골이라 이웃이라고는 하늘과 나무와 계곡물 뿐이었지요. 강포수의 아내는 햇볕이 잘 드는 땅에 밭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고 산나물을 뜯어 반찬을 했습니다. 강포수는 아침에 눈만 뜨면 산으로 계곡으로 호랑이를 찾아다녔지요. 이때 나라에서는 포수들을 모아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를 잡게 하였습니다. 강포수는 사냥을 한번 나갔다 하면 하루 이틀씩 걸리곤 하였지요. 오늘도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 이번에는 집채만한 곰을 보았지. 강포수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쉽다는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곰을 보았어요? 아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그래 보았지. 그런데 나를 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무척 아까웠단다.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속을 줄 알아요. 곰은 안 잡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오. 난 호랑이를 잡을 것이오. 호랑이 가죽 하나면 임자를 호강시켜 줄 수 있다고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강포수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어서 잡아놓고 얘기나 하세요. 이번 겨울을 어찌 나려고 그래요. 강포수의 아내는 겨우살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갔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아침 강포수는 또 총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그런데 양집 아른쪽에 한 노인이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길 좀 묻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 노인을 언뜻 보니 사람 눈이 아니라 불을 뿜는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얼른 총을 뽑아 호랑이의 이마에 한 방 쏘았지요. 호랑이는 벌렁 나자빠지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넘고 계곡을 넘었지요.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나겠는걸. 호랑이를 쫓다가 지친 강포수가 바위 옆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지요.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앞을 지날 때에는 강포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아주머니는 어디를 다니는데 혼자 다닙니까?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소. 강포수는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저 아주머니도 호랑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아주머니가 이고 있던 함지박을 강포수를 향해 던졌지요. 강포수가 얼른 피하고 보니 함지박은 커다란 돌덩이였습니다. 네 놈이 내 남편을 죽이려 했던 놈이지. 호랑이로 변한 아주머니가 앞발을 고추 세우고 강포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휘저을 때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단번에 쓰러져 버렸지요. 한 방 맞으면 그대로 죽겠구나. 오냐, 어디 한번 덤벼봐라.
강포수는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며 2단 옆차기로 호랑이의 배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얼른 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겼지요. 호랑이는 꼬리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였구나. 아이고, 이 바위 밑에서 좀 쉬어가야겠다. 강포수는 아내가 싸준 음식과 물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길을 떠나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였지요. 강포수는 천천히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랑이에게 들키니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강포수 등 뒤 바위 위에서 강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눈에서는 불이 확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강포수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편 강포수의 아내는 가을에 나가 한겨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아들이 자꾸 물었지요. 한밤 자면 오시겠지. 강포수의 아내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사냥을 다니는 포수는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잘못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강원도 포수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